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시작되면서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월 대선에 이어 3개월 뒤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올해는 양대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북의 후보가 뛰고 있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북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이제 민주당의 순회 경선이 본격화하고 있어요. 전북 지역은 오늘 26일이죠. 오늘 출연자께서는 이번 경선에서 호남, 좁게 말하면 전북의 역할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이야기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예, 아무래도 민주당 경선이 시작은 충남에서 하고 있지만 큰 흐름을 가를 것은 26일에 있을 전북에서의 어떤 경선이라고 봅니다. 충남은 특정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득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어쨌든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 할 것인가가 아마 전북 경선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 전북의 유권자들, 특히 도민들은 어쨌든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공동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이제 경선이 전북에 와서는 결국 전북 역할이 허리 역할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후보가 뭐 대세가 됐든 아니면 백중세가 됐든 그 흐름을 끌고 와서도 전북 지역에서 결국 판가름을 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북이 민주당 경선 후보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전북의 역할론이 커지면서 정치적인 포션도 좀 함께 늘려가야 되는 이런 과제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고요. 자, 김윤정 전북일보 기자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지난 민주당 경선을 살펴보면은 전북에서 선택한 후보들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충청에서 초반 그런 열풍을 몰아오겠지만은 아마 전북에서 선택하는 후보가 최종까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좀 마지막 종지부가 좀 전북에서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큰 그 정점이 될 것이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순회 경선을 시작했잖아요. 그 야당의 대권 경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이제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 이렇게 4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5명이나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일단 15일 컷오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8명을 추리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 이렇게 여론조사 50과 당원투표 50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역선택이 굉장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이게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인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원래 당의 인사였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유력 후보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계영 대표님.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그래도 전북을 좀 앞다투어 찾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의 의원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북의 정치 지형 혹은 정치 생태가 민주당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정의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야권의 정치적인 분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 전북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북에 대한 공약 개발도 소홀해질 거고, 그렇다면 또 다른 정권의 그 기로에 서 있는 한 축으로서 우리 지역도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하라는 이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도민들이 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전략적으로 좀 지지를 보여주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30% 정도는 야권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줘야 결국 긴장과 해서 전북 발전도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더 우리 지역을 방문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상민 소장님. 정치의 기본 중에 하나가 편중 없는 세상 만들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좀 힘들고 어려운 곳에 더 공을 들여야 될 텐데 이처장께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선거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략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어쨌든 내가 당선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거고요.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은 호남에서의 득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 경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도를 타지 않으면 뭔가 이 경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의 어떤 일정한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결국에 서울 경기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 그러니까 당 입장보다는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전북에 대한 관심, 실질적인 뭔가 선거에 미치는, 그러니까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당이 지역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저희가 어떤 폐해, 하나는 지역 내에서 어떤 경쟁이 없다 보니까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지만 이런 전국적 선거에서도 호남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북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성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권이나 입지가 또 작은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이제 상대적으로 전북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 가지는 상대적 우위는 있겠지만 이게 결코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만은 아니죠. 예. 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그 대선 경선들을 보면 뭐 여야 할 것 없죠.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신 공격성, 네거티브 선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거에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김윤정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이번 대선이 굉장히 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대선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부 다 국민의힘 후보자를 설명하지 못할 만큼 많이 있었고 그런데 후보자들도 기억에 남지 않고 뭐에 기억도 남지 않고 네거티브만 정말 예를 들어서 유력 후보들이 말하는 그 몇 가지 단어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뭐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공격하는 거라든지 그 반박이라든지 뭐 황교익 그 후보자 사태라든지 이런 것만 기억이 남는데 굉장히 이게 유권자들은 피로한데 이분들이 정치인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본인들의 지지 세력에만 둘러싸여 있다. 좀 이런 현상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상대 후보를 끌어내기에 집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비전 제시는 분명히 부족해 보이고요. 비전 제시를 자기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공격 논리를 개발하는 데 더 시간을 쓰고 실제 저는 이제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데요. 매일 모든 후보들한테서 카톡이 옵니다. 모든 캠프진에 카톡이 오는데 정책 얘기보다도 네거티브의 숫자가 80%는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기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이제 후보가 많고 또 난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후보들의 조급증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보가 다수가 많이 있는데 그 후보 가운데서도 양극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류가 몇 명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1, 2%의 마이너의 그룹이 있고 그렇다면 주류는 2명, 3명이 한쪽에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발목을 잡는 네거티브를 전략을 펴고 또 비주류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말 터부까지도 드러내면서 정치 행세를 보이는 이런 점들을 본다면 후보가 난립이 되고 그 후보 중에서도 지지율의 양극화가 생기고 그중에 지지가 좀 높은 사람은 더 튀기 위해서 혹은 발목 잡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낮은 사람은 정말 0.1%라도 올리기 위한 이런 조급함, 절박함이 결국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는 결국 국가 경영의 비전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를 평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이런 네거티브는 결국 본선에 가면 다 그 당 후보에게 이제 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후보가 그 네거티브를 그대로 갔을 때 정말 정권을 재창출할 건지 아니면 정권을 교체할 건지 이런 흐름에 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도화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처장님. 그 요즘을 보면은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주장보다는 현란한 싸움의 기술을 보여줘야 관객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듯이 일단 현 국면에서는 부각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건 핵심 지지층을 뺏어올 수는 없는 거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뭔가 이 그 지지의 정도가 약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당 내 경선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지지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놓고 보면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가져올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루어지는 어떤 부적절한 거에 대한 도출을 통해서 이미지 타격을 주는 게 선거 전략상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네거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르게 얘기하면 검증할 기회를 준다는 거고 그 내용이 정책일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삶의 이력과 과정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직 후보를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기 관리나 도덕적 기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검되고 또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뭐 부정적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뭔가 이 여러 가지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사람으로서 어떤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선거 전략상의 문제이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민주당 순회 경선으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자, 예전에는 주로 제주 호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 보니까 어떤 바로미터의 기준이 좀 달라진 게 아니냐는 또 새로운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이경현 대표님 어떻습니까? 대전 충남에서 그 세종 충북이고 그렇죠. 계속 그 다음에 강원 경북인가요? 예, 그렇죠. 네, 이게 그 어느 정도 가면 대세가 결정될 거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에서 초기 대세를 취하겠다. 저는 뭐 충청권이 이제 모든 대선에서는 캐스팅 보트거든요. 대선 자체가 2% 이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청권이 어느로 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부분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충청권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정치 지형을 보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이 정치로서는 주민 정치로서는 상당히 고수다 저렇게 봐요. 적당한 그 경쟁을 시키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충청권에서 출발하지만 충청권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백중이 조정이 된다면 결국 그 조정은 어느 쪽이 할까? 뭐 모두 말씀드린 것 같이 호남권이 와서 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충청권의 대망론을 일정 부분 차단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다. 특히 야권의 윤석열이라는 충청권, 충청권에서 최재형 발열되고 있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도 하면서 그리고 충청의 우위를 점하는 이런 것이 결국 본선에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전략적 선택이 결국 충청권부터 경선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민 처장님은 어떤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의 어쨌든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선거인단 1차로 모집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색의 특징, 정치적 특성도 반영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1차 선거인단은 전국적으로 모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충청의 어떤 정치적 특성,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대세를 상당히 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인단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인단 규모는 초기 모집이라 아마 조직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그 표본이 많다 보면
어떤 지금의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 이런 부분들을 거의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50%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1등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까지 미치기는 약간 어렵지만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그런 출발점을 할 거라는 건 어쨌든 그 12일 날 발표하는 선거인단 어떤 투표 결과의 영향으로 현재의 흐름들이 그대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예. 하시는 거고요. 자, 김윤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이번 경선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슈퍼위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슈퍼위크가 이제 발표하고 이제 중간 집계를 하면은 기선제압하기가 좋다. 유력 후보는 반면에 이제 좀 그 유력하지 않은 후보들에 있어서는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1차 충청에서 대세가 완벽하게 결정된다고 하기에는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요즘 민주당의 지지세를 봤을 때 수도권하고 호남이 여전히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그 수도권 사람들이 대부분이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지역이 마지막에 좀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남의 민심을 이야기할 때 호남의 인구가 줄긴 줄었지만 출향 인사, 수도권의 출향 인사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투표심을 좌우할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좁혀볼게요. 호남이 중반이잖아요. 자, 김 기자. 대권 주자 가운데는 이낙연, 정세균 예. 후보가 이제 호남 출신이에요. 예. 그러면 이 호남 지역이 상당히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고요. 또 어떻게 말하면 전북 지역의 권리당원 예. 상당수가 또 허수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호남 출신 후보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전라북도 지역만 본다고 한다면요. 호남도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북 출신이네 아니면 전남 출신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보더라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그 단일화를 한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시각이 있는데 두 분의 단일화 여부가 점점 좀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당수 권리당원 수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는데 그 허수라는 게 왜 이런 것이 나왔냐면은 제가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민주당 독주의 좀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00명 했어. 나는 권리당원 10,000명을 모았다. 누구는 5,000명을 모았다. 누구 지인은 뭐 몇천 명을 모았다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은 금방 1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통계나 이런 자료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증폭되는데 누군가는 바로 잡아주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7만 명이 나오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정치적으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큼 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 전북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정세균 후보도 그렇고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소위 빅3라는 분들이 전북을 잘 찾는 이유는 여전히 전북 도민들의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인지 아닌가 싶고 이 권리당원 문제는 앞으로 지선에서도 이런 일부 입지자들이 소위 뻥튀기라고 말하죠. 좀 이런 정치 문화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차장님, 예. 정세균 후보는 전북 출신이자 호남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남 지역에서 눈에 띄는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떤 총리나 여기와 다르게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세균 총리가 답을 주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물론 국회의장부터 해서 거의 당대표,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지냈지만 과연 그 정세균 총리의 어떤 관리 스타일을 뛰어넘는 정치적 내용과 비전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거나 제기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총리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결단성과 정치적 비전들을 보여 주었어야 하는 거고 저는
전북 발전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비전과 전망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민들의 입장이고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어서 한다면 저는 그 정세균 후보는 사실은 뭐 민주당 내에 양지만을 쫓다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상당히 약하다. 관령 정치인이고 또 하나 저는 뭐 우리나라 삼권분립 국가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했으면 저는 행정부의 총리라든가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서열에 2위 자리를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뭘 해보겠다는 건 거의 정치적인 노역에 가깝다. 그런 측면에 본다면 정세균 후보는 상당 부분 패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지만을 쫓다가 이 험한 세상에서 뭔가를 임팩트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지도가 대단히 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과연 전북의 표심이 어떻게 결정될지 참 궁금한데요. 자, 김민정 기자. 예. 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선 후보 지지자가 서로 엇갈리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지지 국회의원들이 두 명이 모두 국회의원의 저희 지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대선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번에 도지사 선거하고 대선을 연결짓는데 일단은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여부부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하면은 김윤덕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호영 의원이 정세균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세균 후보라는 인물이 전라북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윤덕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전략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해요. 정세균 총리의 영향력을 내지하지 않고 전북 내에서 민주당 정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이 조직적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세균 후보께서 전북에서 좀 안 오르는 것도 너무 조직적인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은 우리가 줄 세우지 말자고 해놓고 도의회에서 우리가 기자 지지선을 할 때도 옆에 국회의원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조금 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좀 말이 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바로 도지사는 김윤덕이 된다. 이런 식의 공식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반사이익 볼 사람은 당연히 정운천 의원이 될 건데 어떻게 이 승패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경현 대표님. 네. 그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야당도 중요하잖아요. 이번 경선에서 전북과 관련된 야당 후보의 눈에 띄는 정책이라든지 뭐 주장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야당에서 워낙 전북에 관한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네. 한다면 거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베끼는 정도로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새만금, 탄소 뭐 이런 얘기, 때로는 뭐 수소 자동차, 군산형 일자리 이런 얘기를 거의 그 민주당의 이야기를 카피해서 하는 정도로 갈 확률이 높고 지금은 뭐 특별히 야당이 전북에 관한 안건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차장님. 이야기를 안고 있는데 이야기를 또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제 선거 때 여기에 뭔가 공을 들여야 될 이유를 사실은 국민의힘에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부터 해서 호남에 대한 저는 이제 서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전북도 방문하고 하면서 상당 부분의 변화의 지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일정한 위기감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 지금 당장 뭔가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전북을 위한 맞춤형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공약의 틀을 좀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어떤 새로운 지점의 어떤 공약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좀 하고 개발하고 그게 제시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이 후보들이 뭔가 전국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의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전라북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과 근거를 전라북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고 좀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들이 많음에도 그동안 내서 어떤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런 평가들을 전북도 차원에서 언론부터 해서 좀 강력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한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있고 어떤 공약을 개발할 의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씀 말씀을 좀 이어본다면요. 저는 이제 그 본선에 가서는 전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선에 가서는 두 가지 전쟁을 펼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아까 말씀하신 서진 정책을 호남에서 박근혜 정부 때 같이 10%를 넘는 지지를 받는다면 사실은 대선에 승리할 수 있죠. 15%까지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하나는 세대 간의 확장이거든요. 20, 30대 전쟁을 펼칠 거라는 거죠. 본선에 가면. 그런 20, 30대를 잡기 위한 전쟁. 우리는 지역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서진 정책을 편다면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본선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때 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취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본선서는 결국 호남의 지지율을 10% 두 자릿수까지는 올리려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거니까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대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역과 또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 이야기로 한번 주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감이야 3선 제한에 걸려서 불출마가 확정이 됐죠. 도지사의 경우는 여전히 출마가 가능한데 출마 여부에 따라서 또 상당히 요동칠 거란 말이죠. 자, 먼저 김윤정 기자가 볼 때는 송 지사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 송화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거의 가셔야되지 않나 본인이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북도 비서실장이 이제 원래 공무원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시의원도 했던 그 고성재 비서실장이 최근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캠프를 꾸린다는 시그널로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연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의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점점 키우는 것을 송 지사가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런 시그널이 익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오히려 출마 의지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 내가 여기서 삼성 고지를 꺾는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송 지사께서는 일단은 출마를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나머지 김윤덕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은 출마를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경환 대표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송 지사는 별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3선에 나가는 것 말고는 정치적 행보를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도민들이 원하느냐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말은 않고 있지만 속내는 이미 뭐 캠프를 가동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화진 지사는 3선을 출마하는데 3선 출마의 고비는 결국 민주당에서 후보자로서 낙점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대선에서 대권 후보자가 결정되고 또 3개월 전에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럼 전북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변화 요구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지사를 3선 준 적이 없어요. 전북도민이. 그렇다면 3선의 고지를 본인은 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정치적인 파열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현덕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도
민주당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배지를 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지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면 얻는 게 있다고 본다면 아마도 당 민주당 내 경선에 뛰어들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송하진 지사가 취할 수 있는 행보는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도민들이 지금까지 3선의 그 경험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상민 차장님. 이경환 대표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자 이재명 후보를 돕는 김윤덕, 정세균 후보를 돕는 안우영 의원이 모두 지사의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북지사의 대결 구도가 뭐 2파전으로 갈 수도 있고 3파전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선 결과가 그 도지사 당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크지 않을 봅니다. 거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위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김윤덕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지지했던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는 받을 텐데,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송지사의 적은 송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삼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민들이 허할 거냐? 그러니까 삼선에 다시 출마하니까 초선과 재선은 분명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선이 된 입장에서는 일정한 어떤 그 도백으로서의 정치적 성과나 지역 발전의 성과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어떤 결과물들을 내놔야 되는 거고, 한 번 더 갔을 때 한 단계 전라북도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평가가 대세인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윤덕 후보나 이제 안호영 후보, 그러니까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선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정치적 비중이랄지 위상을 높인다라고 하는 1차적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사실은 어쨌든 그런 이 송 지사가 갖는 어떤 삼선에 대한 피로감만 극복한다고 한다면 현재 뭔가 이 강력한 대결 구도를 갖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어떤 존재감이나 비전을 또 못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자기 과제들을 얼만큼 수행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선 구도에 대한 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윤경 기자. 예. 자 김윤덕, 안우영 의원 말고도 또 다른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성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뉴스원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김성주 의원이 2등이 나왔어요. 근데 김성주 의원 입장에서는 항상 물어보면은 유보적인 답변을 합니다. 출마한다고 한 적도 없고 안 한다고 한 적도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출마를 안 한다면은 안호영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 같은데, 그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이사장 때 출마 정말 직전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행보나 성격상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결정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현 대표님, 그 이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두 같은 당이니까 대권 후보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얻는 게 더 많으니까 더 치열한 2차전, 3차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이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선 이후의 정치정은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당의 핵심 주동 세력들이, 주도 세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 정치도 혹은 지역 의원들 또 바뀔 수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거든요. 기존의 그 정치 흐름에서 결국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또 다른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든 어떤 형태든지 자기의 그 광역자치단체장을 얻고 싶은 것은 욕심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저는 개입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개입한다 하면 그 모습은 아마도 송하진 지사는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날 쯤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 자기의 행보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입지를 정리를 할 때는 그때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 본다면은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 상당히 지방 정치에 핵이 올 거다. 그건 지방 정치 정세균 후보가 2%가 안 되는데 왜 거기에 전라북도에 시도 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몰려 있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전북의 정치 지형은 정세균 그 미미한 지지를 갖고 있는 그 후보 중심으로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후보가 사라졌을 때 저는 당연히 정치 지형은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라는 게 승자 독식 아닙니까? 그러면 승자 독식에서 새로운 승자가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을 거다. 지금의 많은 뭐 전라북도에 있는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뭐 상당 부분 문의가만 지지할 확률도 없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바뀔 것이 너무 뻔한데 거기에 올인했다가 정치 책임이 끝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새로운 싸움은 또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쯤에서 교육감 얘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은경 기자. 예. 뭐 무주공산이시다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벌써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이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5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네. 이한근 전 전주교육장, 차장철 전 전북정보연구원장, 청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북교조 부국관 5명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교육감 선거는 결론적으로는 양자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승환 교육감의 기조를 잇는 좀 그쪽 세력하고 이제 서거석 총장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진보 보수를 나누고 있지 않고 다 진보로 표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보면은 서거석 총장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진보 색채를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서거석 총장은 정책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좀 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김성환 교육감에 좀 이어지는 그런 세력의 대결이 아닐까 양자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 대표님, 진보 교육감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단일화가 모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상당 부분 뭐 11월 달이나 12월 초까지는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선거인단을 꾸려서 후보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뭐 한 3명 정도 후보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가 갖고 있을 때 그 힘은 단일화 전에 정치 비용을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럴 때 지금 그 후보들은 정치 비용을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치 비용을 투자한 사람은 단일화가 해서 질 것 같으면 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일정 부분 미니 단일화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명이 하나 정도 하는 이런 정도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보의 그 가장 핵이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 3명 중에 1명은 색채가 좀 어색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가 높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줄라니 우리 정체성은 뭐냐? 이런 고민이 등장하거든요. 마찬가지라 봐요. 이제 그런 후보가 그러면 셋 중에 둘은 동색이고 하나는 그냥 뛰어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 부분 미니 단일화가 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정말 고비용 구조를 쓴다면은 그다음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계속 갈 확률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민 처장님, 미니 단일화 그렇게 보면은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건데, 그 진보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교육감 선거에 나온 분들마다 모두 다 나도 진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인데 진보라고는 하지만 스펙트럼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후보들끼리 색채가 다른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아까 두세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단일화의 대상이 누구로 한정이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후보자들이 결정할 문제고 그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일단 세 분이 어쨌든 합의는 한 것 같고 이제 합의 정도가 어떨지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 뭔가 이게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이렇게 천명되고 공개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했을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명분을 좀 잃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이제 정치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어쨌든 이제 진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형성화되어 있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학생 인권 조례로 대표되는 학생들의 어떤 인권과 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교육의 어떤 과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주려고 했던 혁신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진보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은 좀 변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일 것 같고요. 이제 구도를 자꾸만 이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구도가 프레임이 짜져야 1대1 구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를 뭔가 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선거 공학이 작동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쨌든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진보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 비전과 답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일정한 전망에 대한 동일성들이 전제되는 것 속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어쨌든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의 모습은 뭔가 그들만의 리그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 있는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기초단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장 자리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자, 전주가 아무래도 전북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 만큼 지사와 합종연행에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자, 전주시장 선거 이경환 대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김승수 시장이 이제 3선을 접고 그래서 당연히 전주시장의 후보에 이제 누가 그럴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후보의 유력 이름이 오르는 후보가 현 지사와 맥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늘 회자되고 있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북 지역은 참 발전의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전주와 전라북도가 늘 갈등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치고 나가고 싶으면 도에서 안 도와주고, 도가 보고 싶으면 전주가 안 도와주고, 이런 데서 결국은 지역의 하향 평준화 내지는 발목을 서로 잡고 있는 그런 구도였는데, 저는 이참에서 그러한 그 합종 연행보다는 한번 각자의 후보를 두고 선거를 치르고, 그래서 각자 그 지역 발전 그리고 시 발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 구도는 결국 저는 뭐 대선과 또 맥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장 후보, 지사 후보 거론되고 있는데, 전주시와 지사 둘이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어느덧 토론을 또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처장님. 예, 어쨌든 대선도 중요하고 지방선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정치적 독점 구조가 깨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전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 지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몫을 유권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민주당이 어떤 그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그리고 번번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기초의회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경환 대표님. 네, 민주당 경선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이제 경선이 레이스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이제 관심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도민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또 저희가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전략적 지지도 필요하다. 결국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 도민들이 어떤 지지 성향을 보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더 때로는 비판적으로 보면서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 저는 이번 대선과 지선이 어차피 민주당
일방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가겠지만은 민주당에서 낙점하는 사람이 선출직이 이제 전북에서 선출직은 임명직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도민들이 선택을 할 때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요. 네. 자,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본격화하는 대선 레이스와 함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전망해 봤습니다. 선거를 누가 1등 하는가 하는 경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확실한 목소리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